첫 장, 해운대 5성급 프리미엄 스위트 2인 2박 예약 확인서. 두 번째 장, 토요일 오후 2시 47분 호텔로 찍힌 실시간 위치 기록. 세 번째 장, 내 카드로 결제된 강남 레스토랑 청담 편집숍 해운대의 호텔. 마지막 장, 장모님의 문자. 지연이는 너랑 보낸다고 했는데. 나는 그 네 장의 종이를 청담 레스토랑 테이블 위에 천천히 펼쳐 보였다.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한 번쯤은 균열이 온다고 말합니다. 대화를 나누면 풀리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고 서로 이해하게 된다고도 하죠. 하지만 제 결혼은 그렇게 평범하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 지연, 처음엔 소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너무 완벽한 아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집밥, 도시락, 손편지까지. 누가 보면 이상적인 부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겉이 완벽해질수록 속은 더 불안해지는 법입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경우는 단 하나뿐입니다. 숨겨야 할 잘못이 있을 때,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연은 치밀했습니다. 거짓말, 조작된 사진, 완벽하게 맞춰진 위치 기록. 그리고 그녀의 거짓말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 훨씬 깊게 번져 있었습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결혼 15년 차쯤이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 부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흔들리는 시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저 그런 권태기라고 넘겼습니다. 잠시의 거리감, 어색한 기류, 사소한 거짓말 한두 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얼마나 깊고 멀리 번져갈지. 이 이야기는 흔히 말하는 서로 조금 더 이해하게 됐어요. 대화를 통해 극복했어요. 같은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 아내, 지연이 선택한 방식은 제가 상상했던 어떤 이별보다 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지연은 원래 소박하고 단정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향이 진하고 값비싼 향수를 뿌리기 시작하더군요.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청담 분위기에 세련된 원피스, 눈에 띄는 구두와 가방까지 갖춰 입고 나섰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분 전환인가 보다 했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나도 좀 가꾸고 싶어서 그랬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어 넘겼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야근이 잦아지고 회식과 약속이 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난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깥 생활에 더 익숙한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의심이 스쳤지만 괜한 질투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카카오톡 위치 공유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제안도 지연이 먼저 했습니다. 밤길 운전하다 뭔 일 생기면 걱정되잖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한동안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연의 태도가 어딘가 어색해진 어느 날 습관처럼 떠있는 위치 공유 알림을 눌러봤습니다. 회사에 있다던 날엔 정말 회사 근처에 찍혀 있었고 친구 집이라던 날에도 주소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장 본다더니 실제로 마트에 있었습니다. 모든 설명이 위치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더군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괜히 의심한 건가?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또 위치 공유 알림이 떴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앱을 열어본 그 순간 지연이 제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까 길 막혔다고 해서 그냥 확인한 거야. 제가 설명하려 했지만 지연은 제 행동을 바로 통제라고 규정에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야. 신뢰가 없는 거라고. 위치 공유를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잊은 듯 저는 어느새 감시하는 사람으로 취급됐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였잖아. 그건 안전을 위해서였지 감시하라는 게 아니었잖아. 모순된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 순간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앱을 지우고 다시는 확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이후
지연의 태도는 소름이 돋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날카롭던 말투는 사라지고 다음 날부터는 다정한 아내처럼 행동했습니다. 퇴근하면 따뜻한 집밥이 차려져 있었고 출근할 때면 도시락과 기운 나는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커피잔 손잡이에 붙은 쪽지엔 오늘도 힘내요. 도시락 속엔 보고 싶어요. 라는 메모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이상적인 부부였습니다. 잠깐의 다툼이 서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완벽함이 짙어질수록 마음 한편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왜 저는 그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불안해해야 했을까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잘못을 감추고 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신뢰라면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을 끝까지 이해해보려던 제 아내의 마지막 남은 여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때가, 그리고 그날 제가 위치 공유를 끈 선택을 곧 깊이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연의 일정은 이해할 수 없는 퍼즐이 되어버렸습니다. 월요일엔 늦은 회의, 화요일엔 동료이사 도와준다더니 수요일엔 운동, 목요일엔 대학 동창 모임, 그 주 내내 거의 자정이 넘어 들어왔습니다. 일정 그 자체보다 더 이상했던 건 집을 나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지연에게 장 보러 나간다는 말은 편한 티셔츠에 질끈 묶은 머리였죠. 하지만 이젠 몸에 붙는 원피스 손질된 머리, 강한 향수, 짙은 화장, 약속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꾸미고 나갔습니다. 한 번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청담 스타일로 협찬이라도 받는 거야? 지연은 크게 웃으며 당신도 좋잖아. 이렇게 꾸미는 거라고 말했지만 답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처음 보는 은팔찌를 찬 지연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쁘다. 새로 샀어?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엄마가 기분 전환하라고 사주셨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답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정미 어머니는 그런 선물을 할 분이 아니었거든요. 휴대폰 사용도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거실 테이블이나 부엌, 침대 어디든 놓아두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항상 화면을 뒤집어 두거나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잠그거나 화면을 돌려 숨겼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유난히 기분 좋아 보이던 지연은 가방을 챙기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정미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다며 부산 외곽으로 며칠 내려가 도와드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서 인사도 드리고 와.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비어있다고 내가 못 버티겠어? 괜찮아. 잘 다녀와. 지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떠났고 저 역시 애써 그 미소에 맞춰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카드사에서 결제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평소엔 장복이나 생필품 정도만 쓰이던 가족 카드였는데 금액이 컸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문자를 보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와 이런 곳을? 의아했지만 억지로 합리화했습니다. 간만에 특별히 드실 수도 있지. 잠시 후 또 한 번 결제 알림이 뜨더군요. 이번엔 청담의 하이엔드 여성 편집숍. 지연이 평소 가격만 보고 나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몇십만 원대 결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부산 해운대 5성급 호텔 프리미엄 스위트 2박. 예약자 이름엔 제 카드 명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미 어머니 댁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남쪽 근교. 그런데 지연은 아침에 어머니를 보러 간다더니 실제 결제 내역은 해운대의 호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결제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된 거라면 좋겠다는 마음에 새로 고침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오후 2시 37분. 지연이 정말 어머니 댁으로 향했다면 지금쯤 고속도로 중간 정도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약 접수 시간은 정오, 즉 출발하자마자 이미 부산행이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호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해운대 프리미엄 스위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전면 바다, 전망 오션뷰, 인피니티 풀, 침대 위 장미꽃이
커플 스파, 샴페인 브런치. 누가 봐도 연인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마치 얼굴을 정통으로 맞은 듯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남아있었는지 제가 틀렸다는 메시지가 오길 기대하며 결제 내역 페이지를 계속 새로고침했습니다. 1분, 5분, 10분.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가짜 부산행이었습니다. 예약을 취소할까 고민도 했지만 호텔 측은 예약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 말은 곧 지연이 호텔에 자신의 신분을 이미 남겼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결제 내역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레스토랑, 청담 편집숍, 해운대 스위트. 날짜, 시간, 금액, 상호명 모두 캡처해서 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지연이 가족 카드 기록을 삭제하려 들 경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스스로가 예민하다고 자책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퍼즐 조각은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거짓말을 했고 그것도 제 이름의 카드로 당당하게. 노트북을 덮으며 입가에 씁쓸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지연. 얼마나 치밀한지 한번 보자. 그 순간부터 제 감정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젠 상처받는 남편이 아니라 사실을 수집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꺼두었던 위치 공유를 다시 켰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잘못 본 거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딩이 끝나고 표시된 위치는 잔인할 만큼 정확했습니다. 정미 어머니 댁이 있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 바로 해운대 바닷가 호텔. 지도엔 투숙 건물 위치까지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 후 호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죠. 이번 주말 예약 확인 가능한가요? 제 카드로 결제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예약자명은 김민석입니다. 몇 초 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김민석 고객님. 2인 기준 2박 프리미엄 스위트 예약되어 있습니다. 2인 맞나요? 직원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투숙 인원 2인입니다. 킹베드 스위트 객실이십니다. 더 확인할 것도 없었습니다. 직원은 예약 확인 메일까지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고 저는 감사 인사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에 도착한 메일을 보며 씁쓸하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부정의 그림자는 명백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북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감정보다 먼저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참 치밀하게도 거짓말을 쌓아 올렸구나. 어머니를 돌보러 간다는 핑계 뒤에서 제 카드로 다른 남자와 해운대에서 로맨틱한 주말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 저는 증거 정리에 더 집중했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 메일, 카드 내역, 실시간 위치, 지도 좌표. 빠짐없이 하나의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현실 확인, 그리고 출력까지 해두었습니다. 저는 행동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우선 지연이 먼저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약 15분 뒤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점심 먹고 쉬는 중이야. 많이 나아지셨어. 화면을 보며 저는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용히 증거 한 줄이 또 쌓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 지연이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본인과 정미 어머니가 동네 식당에서 식사 중이라는 인증샷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는 순간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배경은 정미 어머니가 사는 동네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조명은 과하게 밝고 색감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매끄러웠습니다. 확대해보니 정미 어머니의 오른쪽 귀 부분이 머리카락에 뭉개지듯 번져 있었고 테이블 위 케첩 라벨도 어색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알아봤습니다. 요즘 흔히 보이는 AI 합성 사진 오류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어머님께 안부 전해드려. 잠시 후 지연은 엄지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왔습니다. 이모티콘 하나조차 이제는 진심이 아니라 감추기 위한 제스처로 보였습니다. 확신을 위해 저는 직접 정미 어머니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지연이 이번 주말 어머님과 지낸다고 해서요. 혹시 잘 도착했는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커피를 내리며 잠시 기다리자 예상보다 훨씬 빠른 답이 왔습니다.
아니야, 민서가. 지연이가 이번 주말은 너랑 보낸다고 하던데. 무슨 일 있는 거니?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입가엔 냉소에 가까운 웃음이 스며올랐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냥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정미 어머니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괜찮은 거지? 아까 통화했을 때 지연이가 밝더라. 저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캡처해서 현실 확인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가족카드 결제 내역, 호텔 예약 경보 2인, 킹베드, 실시간 위치 기록, 정미 어머니의 확인 문자. 이건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프린터에서 출력물이 차례대로 쌓이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비참해서가 아니라 너무 치밀해서 오히려 우스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한때 저를 통제적이라 몰아붙이던 사람이 정작 제 카드로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가며 위치를 속이고 사진까지 조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들키지 않을 거라 확신했다는 점이 가장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로 따질 생각도 해운대까지 쫓아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변명의 기회를 줄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지연이 스스로 더 속으로 걸어 들어오길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돌아올 때 그 순간에 보여주는 게 가장 정확한 한방이 될 테니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밤 10시 42분. 지연의 위치는 호텔에서 벗어나 해변가 고급 오션뷰 레스토랑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간호하러 간 주말치고는 여유롭고 즐거운 일정이더군요. 휴대폰 화면을 끄며 저는 작게 중얼렀습니다. 그래, 여행 충분히 즐겨. 웃으면서 돌아와. 월요일은 생각보다 금방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고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출발해. 3시쯤 도착할 듯. 아마 해운대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중이었겠죠. 오후 3시 12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햇볕에 살짝 그을린 피부, 웨이브를 넣은 머리, 낯익은 호텔 샴푸 향을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그 얼굴엔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보고 싶었어. 저는 소파에서 고개를 들어 똑같이 미소 지어줬습니다. 나도. 지연은 자연스럽게 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묘한 이질감이 스쳤습니다. 내 향기를 기억하는 낯선 사람에게 안긴 기분. 어머니는 좀 어떠셨어? 지연은 눈 하나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 기침 약간 남았고 거의 집에서 쉬면서 영화 보고 그랬어. 피곤하겠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고 지연은 못 들은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짐 풀고 샤워하고 평온을 찾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저녁이 될 즈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밖에서 저녁 먹을까? 요즘 서로 바빴잖아. 지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너무 좋다. 저는 지연이 좋아하는 청담의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지연은 이 자리가 어떤 무대가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저녁 7시 식당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커플, 회사원, 가족들까지 뒤섞여 북적였고 우리는 큰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닿는 자리, 일부러 그런 자리를 골랐습니다. 지연은 흠잡을 데 없이 꾸미고 나왔습니다. 메이크업, 헤어, 그리고 처음 보는 원피스. 며칠 전 카드 내역에 찍힌 금액이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우리 이렇게 외식하니까 좋다. 지연은 이미 모든 게 회복됐다는 듯 밝게 말했습니다. 요즘 정신없었는데 이번 주말에 머리도 식히고 우리도 더 좋아진 것 같아.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주말 동안 뭐 했는데? 지연은 미리 외운 대사를 꺼내듯 빠르게 이어갔습니다. 엄마랑 정원 가꾸고 영화 보고 같이 저녁도 해먹고 완전 힐링했어. 정원이라 저는 무심한 척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거기 장미 심어놨던가? 지연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장미. 맞아. 아마 장미였을 거야. 나 꽃 이름 잘 모르잖아. 저는 천천히 미소를 거둔 뒤 톤을 낮췄습니다. 신기하네. 어머니 댁 있는 데는 주말 내내 비 왔다던데.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가 금세 풀렸습니다. 밤에만 잠깐 왔겠지. 잘 모르겠어. 거의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연스러워야 했으니까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왔고 지연은 일상 얘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적당히 웃고 맞장구 치고 시선을 창밖과 테이블 위 사이로 천천히 옮겼습니다. 지연이 포크를 들어 한 입 먹기 직전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보여줘도 될까? 지연은 경계 없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저는 준비해 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첫 장, 해운대 프리미엄 스위트 2인 2박 예약 확인서. 지연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대답 대신 두 번째 장을 조용히 밀었습니다. 토요일 1447 지연의 실시간 위치. 호텔. 세 번째 장. 가족카드 결제 내역. 강남 레스토랑. 청담 편집숍. 해운대 호텔. 네 번째 장. 정미 어머니의 문자. 아니야, 지연이는 너랑 보낸다고 했는데. 포커패를 한 장씩 까내듯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지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석, 이거 오해야. 저는 몸을 약간 숙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뭐지? 주변의 시선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속삭였습니다. 제발 여기서는 이러지 말자. 왜? 저는 눈을 떼지 않고 답했습니다. 내 카드로 여행 갈 때는 다른 사람들 시선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연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간 거야. 말하면 당신이 오해할까봐. 저는 단어를 또박또박 끊어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간 여행인데 킹베드 하나였다고? 지연은 그제야 시선을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변명과 침묵 사이에서 목은 말라 보였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식당의 소음이 그대로인데도 우리 테이블만 고요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끝까지 확인만 남았습니다. 근처 테이블 몇 곳에서 우리 쪽을 힐끗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바 쪽에 앉아있던 남자는 아예 의자를 돌려 이쪽을 대놓고 바라보더군요. 지연이 그렇게 원하던 남의 시선이 이번엔 다른 의미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거의 울음이 섞인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석, 제발 그만해. 같이 간 사람 그냥 회사 동료였어.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저는 목소리를 낮추되 단단함을 잃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리해보자. 나한테 거짓말했고 어머니한테도 거짓말했고 회사에도 거짓말했지. 그리고 그 아무 일도 없던 여행을 내 카드로 갔다고? 지연의 시선이 창밖으로 흔들렸습니다. 출구를 찾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오해.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제 몫의 식사값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난 아주 정확히 보고 있어. 한 박자 쉬고 마지막 문장을 낳고 분명하게 내리꽂았습니다. 넌 거짓말쟁이야, 지연. 그리고 오늘로 끝이야. 그 말만 남기고 저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지연의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처음엔 작게 곧 떨리고 갈라진 소리로 커져갔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진 얼굴, 흔들리는 하이힐, 따라오려다 멈춘 발걸음.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모른 척하면서도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원하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대신 스스로 감춰온 민낯을 그 자리에서 모두에게 노출시켰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 화면은 거의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수십 통, 문자 수십 개, 음성 메시지까지.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물 한 컵을 마시며 오랜만에 고요한 집 안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10분쯤 지나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또 문장 몇 줄만 봐도 톤이 바뀐 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얘기 좀 하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 많은 데서 나 그렇게 망신 줄 필요는 없었잖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저는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관객을 원했다면 그 이후의 무대는 스스로 감당하면 되는 법입니다. 다음날 아침 기록을 위해 잠시 전원을 켜서 모든 문자를 캡처해 두었습니다. 정리한 뒤
정미 어머니에게 증거들을 그대로 전송했습니다.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5분 뒤 정미 어머니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일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이어졌습니다. 집에 있어. 지연이 알아서 수습할 거야.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변명도 지연 편들기도 아니었습니다. 짧지만 단호한 결론이었고 어머니조차 선을 그은 말투였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진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전은 잘 됐냐? 저는 단 한 줄로 답했습니다. 완벽한 공개 참교육. 잠시 후 진호는 한마디를 보내왔습니다. 잘했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죠. 수요일쯤 되자 지연의 메시지는 완전히 다른 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의 방어와 변명은 사라지고 죄책감 유도와 동정심 구걸로 변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나 망하게 하진 마. 하지만 망하게 한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사람들 앞에 꺼냈을 뿐입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건 제가 아니라 지연 스스로였습니다. 목요일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옆 작은 모니터를 보니 지연의 여동생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빈 상자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유나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짐 좀 챙겨달라고 해서 왔어요. 저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응. 다 정리해놨어. 유나는 집 안으로 들어오며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과 냉기가 공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상자를 챙기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두 번째 왕복을 마치던 중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이 말 괜히 하는 건 아닌데요. 유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실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저는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이렇게라니 잡힐 거라고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예전부터 이랬어요. 남자만 바뀌었지. 패턴은 똑같아요. 본인이 남들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 다 들키더라고요. 듣고 보니 납득이 되네. 언니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엄마도 작년에 손 놓았어요. 근데 설마 형부 카드로 갈 줄은 몰랐네요. 뭐 최고의 선택은 아니었지.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유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요, 형부는 진짜 잘한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난리치거든요. 형부는 체스 두두 타더라고요. 마지막 상자를 들고 나가는 유나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 사람한테는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하네. 유나는 씁쓸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형부가 통제적이었대. 그렇게 말하겠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다음 사람도 언젠가 영수증을 보게 될 테니까.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진실은 기록에 남아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온라인으로 카드 사용 이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몇 시간 뒤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가족카드 구조, 해운대 호텔 결제, 그리고 지연이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저는 위치 기록, 결제 내역, 호텔 확인 메일까지 정리해 보냈습니다. 이틀 후 카드사는 조사 기간 동안 임시 환불을 진행했고 기존 카드는 정지되었습니다. 새 카드가 재발급되어 발송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연이 자기 카드만 썼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지만 현실 부정에는 예산이 없나 봅니다. 그 주 토요일 오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상사였습니다. 민석 씨,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어제 어떤 여자가 회사로 전화해서 본인 남자친구가 민석 씨라면서 민석 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더군요. 턱이 굳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지연이 직접 전화했습니까? 네. 불안하다면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저는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았고 그냥 알리는 게 좋겠다 싶어 전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상황을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인사팀에 모든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이미 인사팀과 공유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문제 없어요. 다만 조심하세요. 저런 사람들은 통제권을 잃는 걸 못 견뎌 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인사팀에도 정식으로 증거 폴더를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혹시라도 지연이 더 왜곡하기 전에 공식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쯤 진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가 문 두드리면서 형 불러. 누군지 굳이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전화기 너머로 희미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 문 앞이야. 오니까 나한테 열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나갈 일 없지. 돌려보내. 말을 안 들으면 택시비 불러. 알았어. 진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떨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잠깐만 얘기만 하자. 이어진 진호의 단호한 목소리. 떠나세요. 지금 안 가면 신고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1시간 뒤 저는 진호와 함께 신고 사실을 사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출동한 순찰 경찰관은 사건 번호를 적어주며 말했습니다. 문잠금 장치 바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혹시 다시 찾아오면 바로 신고하시고요. 다음날 저는 현관 도어락과 열쇠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30만 원 정도 들었지만 훨씬 값어치 있는 지출이었습니다. 새 도어락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문을 잠갔을 때 묘하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혼잣말이 벗어나듯 나왔습니다. 도망치려고 수백만 원을 쓰더니 이제는 문턱도 못 넘네. 그 다음 주는 기묘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초인종 소리도 없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집이 다시 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평온은 수요일 오후 낯선 이름 하나로 깨졌습니다. 한태수. 처음엔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성 메시지 첫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말 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지연 씨랑 같은 팀에서 일하는 한태수 팀장입니다. 꼭 드릴 말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했지만 예의와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지연 씨가 결혼한 줄 몰랐어요. 저한테는 싱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해운대에 있던 분, 팀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지연 씨가 본인 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힘든 이별 후 재정비하러 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으면 절대 안 갔습니다. 그 여행 제 카드였습니다. 짧은 침묵. 세상에. 그는 체념한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담담히 덧붙였습니다. 카드사 조사 담당자에게 자료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팀장님 진술도 전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입니다. 전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도 이상하게 굴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저한테도 계속 평소처럼 대하려 하고 이제는 다들 눈치챘어요. 그럴 겁니다. 현실 부정은 지연의 특기니까요. 한 팀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전 민석 씨처럼 대응 못했을 거예요. 존경합니다. 우리는 깔끔하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한 팀장은 카드사에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몇 주 후 카드사에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의 신청 정식 인용. 모든 책임은 지연 측. 저에게는 단 한 푼의 부담도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낯선 번호가 또 떴습니다.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민석 씨 나예요. 정화예요. 지연의 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다시 사과하고 싶었어요. 정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진정될 거라 생각했는데 지연이는 누구 말도 들으려 하지 않네요. 계속 이 모든 게 당신 탓이라고 하고 다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늘 그래왔잖아요. 책임은 안 지고 잘못은 남 탓으로 돌리고 본인 인생 망친 게 민석 씨 때문이라는데 솔직히 그건 지연이 스스로 만든 결과예요. 어머니의 말투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책임질 생각 없으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돌아온 날부터 지금까지도 거짓말뿐이었어요. 지금 같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정화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짐 싸서 나갔어요. 가진 돈도 거의 다 썼고 이제 저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순간 아주 미세한 연민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잠시 침묵. 민석 씨 같은 사람을 잃은 걸 언젠가 깨닫겠죠.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말 한태수 팀장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연 씨가 저를 회사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해운대에서 제가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요. 그런데 HR이 메일 기록과 결제 내역 확인하더니 거짓이라는 결론이 바로 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몇 시간 뒤 태수 팀장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짐 싸서 나갔습니다. 회사 규정 위반으로 즉시 면직 처리됐어요. 사기, 허위 보고, 동료에게 허위 사실, 유포 항목이 꽤 많습니다. 저는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결국 돌아오는군요. 본인이 뿌린 그대로. 출근했는데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있더라고요. 여전히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솔직히 조금 안쓰럽기도 했어요. 안쓰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멈출 기회는 여러 번 있었는데 스스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간 거니까요. 태수 팀장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누구도 편을 안 들어요. 이 상황 본인 선택이죠. 저와 태수 팀장은 30분 정도 통화를 이어갔고 그는 생각보다 진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형, 진짜 잘하셨습니다. 태수 팀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그냥 사실이 스스로 망신 주게 했잖아요. 그게 가장 강한 방식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월요일 마지막 후폭풍이 닥쳤습니다. 정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이가 집으로 다시 들어오려 했는데 문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스스로 일하고 책임지고 남 탓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지연의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직장도 연인도 거처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한편 저는 집에서 진호와 치킨과 맥주를 두고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평범함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진호가 웃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야, 지금 걔 뭐 하고 있을까? 저는 컵을 들어 올리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마 생각하고 있겠지. 자기 입으로 통제적인 남자라 비난하던 사람이 정작 자기 삶 하나 통제 못했다는 사실을. 진호는 웃다 목이 막혀 기침까지 했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저는 창가에 서서 조용한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들리는 차 소리도 낯선 그림자도 없이 몇 달 만에 느껴보는 완전한 고요였습니다. 몇 주간 그 평온이 이어졌습니다. 퇴근 후 운동, 집에서 간단한 저녁, 불안 없이 잠드는 밤, 남의 폭풍을 새 삶에 받아내며 소모했던 에너지가 얼마나 컸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그 고요를 깨뜨린 건 토요일 밤 남은 음식을 데우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툭, 툭,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처음부터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셀프케어와 경계를 강조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기름진 머리, 창백한 얼굴, 구겨진 옷. 차 안에서 잠을 잔 듯했고 눈가는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발 얘기할 시간 조금만 줘. 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얘기야. 딱 5분만. 부탁이야.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달 동안 할 시간 충분히 있었어. 그런데 선택한 건 대화가 아니라 거짓이었지. 지연이 한 발 다가오려 하자 저는 문틀에 손을 올려 막았습니다. 그만. 들어오지 마. 그 순간부터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지연은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감정에 짓눌린 듯 떨렸습니다. 너는 몰라. 내가 겪은 걸. 모두가 날 미워해. 엄마도 나 내쫓았어. 일도 없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어, 민석. 저는 팔짱을 낀 채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망친 거야. 내 카드를 썼고 내 눈앞에서 거짓말했고 결국 들켰지. 그게 결과야.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 한 번의 실수였어. 단지 한 번의 여행이었을 뿐이야. 그 한 번의 실수가 2천만 원과 내 직장을 날려버렸지. 제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습니다. 지연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굴지 마. 나를 망신 줬잖아. 순간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목소리는 비명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주말에 그 난리 쳤잖아.
공개적으로 날 망신 줬다고. 지연은 주방 카운터를 내리쳤고 식기들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더니 손에 잡히는 것을 움켜쥐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만둬.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연, 내려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만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내 인생이 무너졌다면 너도 똑같이 무너져야 해.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내려놔.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집에 있어요? 한태수 팀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USB를 전달하러 들르기로 한 날이었죠. 지연의 얼굴이 뒤틀리며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눈빛은 불안과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 너까지 왔네. 둘이서 내 뒤에서 비웃었겠지. 태수는 문가에서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칼을 든 여자와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저. 그는 신중히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에요? 지연은 높고 불안정한 웃음으로 외쳤습니다. 이제 다 알아. 둘이서 내 얘기하면서 웃었잖아. 태수는 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하지 마. 지연이 소리치며 태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번쩍였고 태수는 놀라 비틀거리며 러그 위에서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지연의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악을 쓰며 발로 차고 손톱으로 핥히었지만 이미 제 팔 안에서 제압당했습니다. 태수는 신속하게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흉기 난동자 있습니다. 241 크레스트뷰 아파트 3C입니다. 긴급 출동 부탁드립니다. 지연은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너희 둘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날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저는 숨을 고르며 그녀의 팔을 잡아 바닥에 눌렀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스스로 증명했어.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뒤로 물러났고 저는 두 손을 보이도록 들었습니다. 경찰이 지연에게 일어나라고 말했지만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조심스럽게 지연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울며 애원했습니다. 민석, 제발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만든 모든 장면이 스스로의 결과였으니까요. 제발, 민석, 그러지 마. 나 알잖아. 당신 날 사랑했잖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울먹이는 지연을 부축해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후 저와 태수는 각자 따로 진술을 했습니다. 한 경찰은 칼을 증거물 봉투에 넣었고 다른 경찰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행동이 있었습니까? 흉기를 든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계속 선을 넘고 있었죠.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행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한 뒤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태수는 이마를 짚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형, 이제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네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이렇게 돌아오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고 나니 남은 건 깊은 피로뿐이었습니다. 태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주방 쪽을 힐끗봤습니다. 방금 저 진짜 큰일 날 뻔한 거 형이 막은 거죠? 러그에 피 묻히기 싫어서. 제가 건조하게 말하자 태수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주 뒤 담당 형사에게서 결과가 전달됐습니다. 지연은 특수협방 및 주거침입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이번엔 정미 어머니도 보증 컨트롤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명령 상담 치료, 보호 관찰, 전과 기록. 무너진 삶은 결국 본인이 고른 선택지의 끝이었습니다. 그 주말 태수가 포장 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경기를 보다가 태수가 물었습니다. 형, 그래도 가끔 생각나긴 해요? 가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의 평온이 얼마나 비싼 대가였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지.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값어치 있는 교훈이네요. 그가 돌아간 뒤 저는 문을 잠갔습니다.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 예전엔 아무 의미 없던 소리였지만 지금은 제 삶을 되찾았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조용하고
안전하고 다시 제 공간이 된 집을 둘러보며 저는 천천히 혼잣말했습니다. 지연은 내가 그녀 인생을 망쳤다고 했지. 입가에 조용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니야. 그 인생은 내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야.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